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실련 온라인 유튜브 도시대학 강좌 도시재생편에서 5번째 순서입니다.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은. 그래서 그동안 이 도시재생 부분을 기획하시고 사회를 보셨던 황지욱 교수님이 직접 오늘은 발제를 해주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황지욱 교수님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황지욱입니다. 오늘의 토론은 고려대학교 유성룡 교수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유성룡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성룡입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진행과 토론을 함께 맡은 모건대학교 최봉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은 해서 이제 이 도시재생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황지욱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어,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지난 약 20여 년에 가까운 도시재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혁신, 변혁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라도 우리는 한 번쯤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1900 뭐 이게 뭐 영국, 뭐 미국 또는 우리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나왔던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 재생이라는 용어를 쓴 re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처음에는 전후복구를 위한 reconstruction에서 시작해왔고 뭐 revitalization, renewal, redevelopment 이런 것들이 어떤 물리적인 것에 상당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더 새로운 차원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요소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해온 어떤 역사와 가치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제너레이트 시킬까? 제너레이트라는 단어가 유지시키고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이 등장하기까지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사실 상당히 유명한 거 아닙니까? 뭐 많이들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죠. 도시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교회화가 이루어지고 또 도심이 쇠퇴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반도시화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도시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직시하면서 사람이 살 만한 도시, 우리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꿈꿨던 게 도시재생의 탄생이고 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탄생에서부터 일종의 재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한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 사이에 아픔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집가 앙등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 말하자면 쇠퇴하는 과정에서 부유층도 힘들지만 저소득계층들은 더 힘들어지고 또 주택 문제는 막 이 상상 이상으로 고가가 됐다가 또 막 빠지기도 하고 막 하여튼 이 사회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좀 안정적인 어떤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네. 황 교수님 이 그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치 이 그림에서 보면 도시는 탄생과 성장과 쇠퇴를 거치고 그 네. 쇠퇴되어가는 도시는 재생을 통해서 네.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순환적 구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네. 현실의 도시들이 저렇게 쇠퇴 단계에 이르렀다가 대도시화나 재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체제로 갖춘 데는 아마 우리가 사료로 삼고 있는 외국의 몇몇 도시들일 거고 그러한 도시들은 저 쇠퇴 과정이 그냥 오래돼서의 쇠퇴가 아니고
도시의 주요 기능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산업 구조의 변경에 의해서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도시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도시재생의 흐름은 저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저 쇠퇴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도시들이 재생을 통해서 저런 구조 속으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갖춘 단계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지금 그거를 목표로 향해서 가고 있는 단계로 봐야 하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네, 저거 그냥 당연히 저렇게 해야 해라는 하나의 어떤 규범적인 이야기이지 네, 실제 저렇게 되어갈 수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천적인 수단은 지금 우리 재생이 아까 나중 뒤에서 문제를 이야기하시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너무 쉽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아, 예, 물론 그렇긴 그려져서 하죠. 이미 많이 수업에도 예, 막 예, 예. 선생님들 쓰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저건 그런 책들이 이상적인 나온 거긴 건데요. 한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은 쇠퇴 단계에 머무르기 전에 조금 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좀 과욕을 부려서 네, 굉장히 계속 성장하고 계속 퍼져가려고 하는 그것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성장력을 잃은 데들은 그러한 거에 밀려서 계속 쇠퇴해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좀 저 그림도 한번 만약에 재생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갈 것이냐, 그 쇠퇴해서 그대로 이제 소멸되어가는 우리의 현실이 될 거고, 그거를 위한 하나의 유일한 수단으로 재생이든지 뭔가 저런 방식들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네. 같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너무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고 보니까 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아이디얼한 그 뭐 프로세스의 유토피아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일 수는 있지만 실제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 이 상상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조도는 아주 뭐 예, 당연히 이렇게 갈 것처럼 해둔 것이 좀 그렇죠. 근데 표현해 놓은 거니까 일단 이걸 보면서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예, 이야기를 예, 진행해 가야 하지 예, 않을까 그렇게 그런 하시죠. 생각이 들고요. 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생겨난 게 거의 2000년에 들어와서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 뭐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제가 좀 어디 가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좀 자랑스럽게 말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치밀하게 법률이 어떤 계획 고건으로서 자리 잡은 게 그리 많지 않다. 뭐 저희가 법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뭐죠? 유사하게 배우고 또 답습도 하고 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만들어낸 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시점에 우리에게 있었던 사회 문제들을 보면서 도시재생 R&D가 이제 2006년쯤에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어떤 연구로서의 도시재생이 실제로 시작된 것은 2011년쯤 돼서 우리나라에 딱 두 곳에서 전주와 마산, 창원 창원 지금 저 네, 쪽에서 도시재생이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이어지다가 그 지난 정권에서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펴졌었죠. 그런 것이 지금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참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도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사그라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든다는 거고요.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시작된 건 유럽에서 제일 먼저 도시의 역사가 기니까 유럽에서 시작됐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줄였으니까 영국에서의 도시재생만, 근대에 이루어진 도시재생만 보고 있는데, 사실 유럽에서 도시재생이라고 그러면 중세 이후부터 계속 이루어진 도시를 계속해서 어떻게 잘 다시 만들어 가고 유지시킬 것인가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었던 거라서 우리 불과 20년 정도 해보고 나서 지금
재생이라는 것을 문 닫아 버린다, 방향성을 놓쳐 버린다. 이건 너무 그냥 짧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음. 듭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제가 네, 저는 이제 도시보다는 뭐 건축을 좀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2003년에 제정이 되었고 그것에서 도시재생의 어떤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대목이 되게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혹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어떠실까요? 그게 한 네. 3년 지난 다음에 네. R&D를 하게 되었다. 이거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 역사가 우리나라의 안에서도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네. 부가적인 설명이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때 저희가 되게 고민했던 음. 법률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도시개발법, 뭐 도시 3법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그 법들이 다 이렇게 뭉쳐지면서 만들어진 게 저는 결과적으로 도시 및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큰 틀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 똑 떨어져서 나오면서 그 당시에 고민을 가졌던 게 2000년대 초반에 그 주거와 관련된 그 도시 빈민을 위한 뭐 임시조치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하면서 주택의 문제에 되게 골똘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예. 사실 제가 국토계획법만 말씀드렸는데 요거와 맞물려 갖고 또 하나 생겨났던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었었는데 이 법도 사실은 주택 문제에만 좀 몰입해 있었고 조금 더 확장된 것이 그러면서 단지의 개념이 이제부터 들어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자 했었는데 이 문제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고요. 그 삶의 주거의 문제가 이게 대부분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이 이루어져 있었었는데 대도시에서도 개발의 효과가 낮은 지역,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 여기는 거의 그 사각지대로 존재했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고민이 당시에 정부에 있던 이 정부의 가치와 또 학자들의 가치와 또 시민들의 가치가 맞물려지면서 외국에서는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가 그걸 살펴봤었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사례, 영국의 사례, 독일의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그러니까 개발은 네. 민간이 투자해서 다 우리나라는 이루어져 오지 네.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데는 공적 자금이 투여가 돼서 이 일종의 삶의 퀄리티를 낮춰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방에도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도시재생으로 많이 이 사고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었고 선진국의 어떤 균형성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움직여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들을 네. 했었던 거죠. 최봉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초기에 도시재생 R&D 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에 이제 나왔고 도시개발법 아마 2000년 초기에 나왔고 이게 당시 이제 21세기로 되면서 이 기존에 있는 법들에 대한 체제를 뭐 좀 변환시키자. 물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도시계획 그 수단을 전 국토에 적용시키자라고 하는 큰 다른 뜻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로 진행이 되는데 도시 개발하고 정비 사업과 같은 경우 당시의 용어는 이제 재개발 용어인데 이 두 가지를 좀 통합시켜서 하나의 도시 개발하면 우리가 도시 개발이 앞에 큰 대분류가 있고 신개발은 신개발과 재개발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이제 하나로 좀 묶어보자. 그래서 원래 도시개발법이 신개발에 관련되는 것과 재개발에 관련되는 거를 다 묶어보자라고 해서 크게 시작을 했다가 그냥 신개발에 관계되는 걸로 정리가 되고 끝나니까 재개발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법이 나왔고요. 근데 그러면서 재개발을 정비 사업으로 정리하고 예전에 있었던 도심 재개발이라든가
불량주택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뭐 이런 것들을 다 음. 끌어모아서 정비 사업으로 정리를 했죠. 음. 이거는 이제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음. 신개발이나 재개발에 관한 거고 2006년에 도시재생 R&D가 어떠한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또는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큰 뜻이 다 담겨서 이제 R&D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주택공사가 도시재생 R&D의 주관 기관이 되면서 R&D가 2006년에서부터 1단계, 2단계 거치면서 갖고 2단계가 끝나갈 시점이 도시재생 법이라고 하는 어. 그 법이 만들어진 거죠. R&D의 산물이라고 음. 저는 이제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도 잠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개발이나 이런 도시개발법에는 이제 택지개발이나 그래서 온 것 같은 수용 방식과 이제 토지구역정리사업 방식에서 토지에 관한 거고 음. 건물의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에 관해서 건물에 관한 거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법에서 주택 쪽에 어떤 문제에 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뭔가 다른 차원에서의 이제 도시의 재생,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고 재생이 등장을 했는데 과연 초기에 이 도시재생 R&D의 결과물로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도시재생 사업들을 음. 충분히 그때 당시에 고려했던 것들이었는지 특히 도시재생 뉴딜로 지금 급격히 변화된 네. 현 시점에 있는 모습은 어쩌면 다른 결과물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어.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21세기를 맞아서 모든 법 체계가 바뀌어지면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공법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또 다른 관점에서의 재개발의 어떤 사회적 관점, 문화적 관점, 경제적 관점을 담당하기 위한 도시재생 R&D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고 이 R&D의 산물로서 저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R&D를 거치면서 법을 만들어진 거는 거의 이게 최초라고 저는 보거든요. 되게 어떤 것들은 그냥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원안들이 만들어지고 국회를 거쳐서 통과되는데 이렇게 십몇 년에 걸쳐서 2006년에서 13년까지니까 약 6년, 7년 정도 시간에 거쳐서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그 결과물로서 이제 저 법이 만들어져 상당히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체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잘 짜여지고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잘 뒷받침이 되어 있는 그런 법의 결과물로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이런 이상과 이런 체계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긋난 게 이제 뒤에서 아마 이야기하실 모든 문제점들로 이제 드러나는 거가 될 것 같고 그 2006년에 R&D하고 2011년에 도시재생 TV 테스트베드는 R&D의 테스트베드로 두 지역이 선정됐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것들이 이제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현장 재생센터나 이런 역할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연관관계를 다 가지고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저는 네. 저때 당시에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상당히 뭔가 그런 변화를 필요로 했었고 R&D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론적으로나 이런 체계적으로는 잘 갖춰진 법이 그때 탄생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특별법 2013년도에 이제 결과물이지만 그 이전에 한 7년 이상의 어떤 그 경과가 있었고 그걸 망라하고 정리했다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도시재생의 어떤 역사를 생각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죄송한 느낌도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재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막 정치인들이 만들거나 일부 사람들이 만든 그런 내용이 아닌 거네요. 이거 굉장히. 네. 법의 탄생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네. 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가장 큰 변화라던가 좀 현장에 바로 떨어뜨려진 게 저 좋은 법이 음.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공모사업을 2014년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원래 법 체계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네. 한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네. 도시재생 기본 방침이 있고 네. 도시마다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예. 거기서 활성화 계획의 대상지를 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법을 만들고 1년 만에 공모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계획을 수립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사업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뭐를 했냐면 법에다가 뭐를 넣어놨냐면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가지고 계획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시범 도시,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법과 이게 계획이 갖춰지기 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법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선정이 이제 됐는데 그때 몇몇 도시들이 선정이 됐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선정된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테스트베드했던 지역 또는 재생 R&D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준비했던 도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는 도시들은 네. 저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렇죠. 공모를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도시들이 선정이 됐고 그 선정된 후에 전략 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이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계획이 되다 보니까 역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일반화되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은 계획, 그 전략 계획, 활성화 계획, 사업, 지원 이 체계에서 선정, 계획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원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갖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 예산들이 도시재생을 활성화도 시켰지만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기로 보여지면서 재생의 본연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게 좀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2013년에 만들어서 3년, 2년이나 3년 정도 각 지자체들이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역량들을 키워가게 만든 다음에 그 결과물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물론 서울은 시작하자마자 이 공모와 무관하게 서울형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돈 갖고 뿌리면서 했었던 적은 있지만 지방까지 가는 진짜 재생이 필요했던 지역들에 가는 데는 뭔가 충분한 역량이 갖춰지거나 준비가 되기 이전부터 공모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떡밥을 가지고 계속 재생을 끌어가다 보니까 활성화는 됐는데 그것이 탄탄하게 다져지지 못한 아쉬움으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발제하시는 아닙니다. 게 어때요? 제가 드릴게 그냥 발제하시죠. 제가 써보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이 길었습니다. 이 정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갖고 더 얘기하다 보면 재생은 안 하고 법률 태동 사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명에서도 보면 활성화에 관한 법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및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예산법이 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체적으로 법을 운영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이 돼야 되는데 모든 부처에서 있는 것들을 조금씩 그 돈을 가져다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너무 떨어졌다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뤄야 되는 것을 우리 최범용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좀 뭐 여기서 이제 간단히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법률이 갖춰야 되는 체계들은 상당히 면밀하게 만들어 놨었고 또 학술적으로 고민해 봤던 내용들 이 대상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 간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R&D 하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꽤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게 현실과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최병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법을 만들면 집권 땅은 5년 내에 성과를 내야 되고요. 5년 내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는 5년 차에 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첫 해에 일을 시작하면서 2년째부터 성과를 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2년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순서대로 가면 이거는 5년 차에 가서도 효과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막 그것이 어그러지면서 이제 이 도시재생이 좀 힘들어진 일도 있죠. 네, 발전하시죠. 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R&D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네. 짜여진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업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1호에서부터 3호까지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국가나 음. 지자체나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재생이라고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고유한 사업인데 특정하지 않은 거고 주체만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전부 다 탑법에 있는 사업들을 모두 끌어다가 도시재생 음. 사업으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탑법에 있는 사업들이 도시재생 사업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 기존에 그걸로 진행되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 될지 뭐 이런 문제, 그런 그 관리 주체에 대한 음. 사업 주체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맨 앞부분의 세 개가 주체만 있었지 사업의 내용이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생 사업을 뭐를 해야 해? 음. 근데 다른 그 밑에서 정한 거는 타 부서나 이런 데 사업과 중첩이 되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사업을 찾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모호했고 그것이 모호한 채로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이걸 다시 계획에 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아직도 분명히 정의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짜여진 체계 속에서 사업 단계에 들어가 보면 이게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그런 한계를 또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음. 완전히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모든 것들을 다 음. 도시재생의 사업처럼 받아들여가면서 본말이 좀 전도된 네. 그래서 사업 중심의 재생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 됐고 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그 모든 것들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원래 재생이 필요했던 그런 것보다는 사업이 수월한 도심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그냥 집중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 것도 재생이 좀 변화되게 된 하나의 원인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재생이 약간 철학적 개념이어야 되는데 약간 사업 너무 사업으로 이렇게 음. 예. 황 네네네. 교수님이 쭉 설명할 때는 맨 앞에 재생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네네. 철학적이고 용어의 변화부터 네. 시작하셔서 연역을 이야기하시고 네. 해서 이제 체계까지 이렇게 오는데 네. 결국 뒤흔든 거는 국가가 나눠주는 그렇죠. 여러 가지 공모 성과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것과 그리고 그 네. 사업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거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네. 재생이 다시 네. 이제 끝나는 시점에 되다 보니까 네. 뭘 위해서 했었지? 무엇이 음. 달라졌지? 음. 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 음. 그러니까 아까 그 좋은 원형에 가서 재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업들은 음. 했는데 이게 과연 이 구조로 이렇게 꺾어 왔는지 이제 이런 음. 부분들이 조금 네.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음. 그런 데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설명이니까요. 그 저희가 이제 음. 사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막 섞인 것 같아요. 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렸어야 됐는데 내용보다도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내용이 가진 문제점이 막 눈에 보이니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뭐가 문제였었던가 법이 또 이게 가진 제도적 문제가 뭐였었나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어 너무 사업성이 되지 않았냐, 사업적이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도가 가졌던 문제들, 제도를 운영하는 데 가졌던 문제들 요것들을 몇 가지 한번 좀 고민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추구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사각지대가 다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던 중소도시에 살던 그 어떤 삶의 가치를 유지하고 막 개발해 갖고 이 돈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공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자기 지역에서 해야지 자기의 재선과
단계가 있는 거고 유능한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대도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도시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더 큰 사업이 들어가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균형 발전성 또 그 진짜 노후 불량화된 아무도 이제 거들떠보지 않는 지역의 문제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과제를 해서 사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때 이런 걸 찾아가는 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도시로 예산이 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대도시에는 이미 산업도 있었고 그게 노후화됐던 산업이든 낙후화됐던 산업이든 간에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대도시의 더 큰 예산 속에서 경쟁력이 다시 강화되고 산업 유발 효과나 인구 정착 효과도 대도시로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또 하나는 좀 사업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 지금 이제 도시재생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천편일률적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집 고치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다못해 사실 거의 하지 않는 일이지만 막 벽화 그리는 거, 뭐 이거 이런 식이 되지 않았냐라는 지적들이 정말 컸었고요. 그리고 예산을 너무 조금하게 다 이렇게 찢어놨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이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이 공공기관이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겠다 했는데 사실 주민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잘못된 예산을 줬다가는 이게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다 쪼개놨었어요. 쪼개놨었는데 일을 안 해본 분들이 일을 그 쪼개놓은 예산을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산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예산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이제 대도시에는 더 많은 예산이 갔는데도 대도시에서도 불만은 이게 다 쪼개져 있으니까 처음엔 예산도 없었어요. R&D 할 때는요. 그러다가 예산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막 쪼개지니까 이게 집 한 채도 제대로 못 고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런 비판이 제일 크게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도시를 재생하거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크게 있었고요. 이제 도시재생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주민이 직접 못하니까 주민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 체계.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어떤 부서에 있다가 계속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책임지고 끌어갈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 주민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공무원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신해서 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 활동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한시적인 이 중간 지원 조직 운영 체계 요게 이제 한시적이라는 성격이 강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고용을 하자니 고용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중에 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조직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짜 누가 인건비도 거기는 낮고 안정적인 그 고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제일 크게 봅니다. 우리 여기 지금 교수님, 황주 교수님께서 쓰신 이 책의 중간 지원 조직의 네, 굉장히 중요성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안타까움을 다 네, 토로하신 이런 책이었는데 읽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좀 짠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야 이런 훌륭한 전문가들이
그 소위 말하는 프로 스포츠처럼 뭐 이적료 받고 이제 잘하는 사무국장이나 네. 센터장들이 잘했으면 성과를 인정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면 좀 대우를 받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우리가 네. 키우는 엔지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네. 이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다. 네. 동의합니다. 지금 유승윤 교수님 고려대에서 그 도시재생 그 인력 양성 사업단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 지금 8개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하자면 양질의 고급의 인력들이 양성돼서 과연 도시재생 현장으로 가보자 할까? 저는 그게 정말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데 가서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현실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깊은 고민을 해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대안들 여러 가지 뭐 말씀드려 놨습니다만 이따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거기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 도시재생이요. 흔들림이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만 하다 보니까 도시 차원에서는 이제 막 있는데 그 도시 차원도 바로 그 밑에 활성화 지역, 요 활성화 구역, 계획구역이죠. 전략계획이라고 도시 차원에서 보고 활성화 계획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보면 국토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만든다고 그래도 이게 체계를 갖고 전체를 0 단위, 5년 단위 해 갖고 통계도 다 같이 맞춰서 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을 기본으로 해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체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 우리나라는요. 도시재생하면 집수리하는 거나 동네 좀 뭔가 고쳐주는 거 이거를 도시재생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산업단지 재구조화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도시재생은요. 큰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전체 지역 있죠. 우리의 공동생활거리 있는 뭐 지리산권역 이것이 하나의 어떤 역사적 가치와 이것의 공동체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고 거기서 주거의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세부적인 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15분 도시, 30분 도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씩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15분 도시를 만들자 뭐 하는 어떤 교통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좀 소도시들은 연계하면서 30분 내에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그 해결받아야 되는 그 뭐죠? 기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 가고 더 크게는 보면 야 우리는 여기 이 폐광 지역이 있는 어떤 산악권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중세 이후부터 있어 왔던 어떤 그 산업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런 큰 그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시재생 거기 안에 그것도 도시재생도 계속 점점 작아져 갖고 마을재생 뭐 이렇게 돼 버리는 이런 문제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지향성이라는 걸 놓치니까 그냥 요거 하나 고치면 끝. 그리고 너는 그냥 이 일 하는 사람 하다가 이 일 끝나면 너는 그냥 없어져도 되는 존재. 뭐 이렇게 다 맞물려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 아니 뭐 황 교수님 지적이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 센터 일을 맡아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체감되셨을 거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실 텐데 우선 당장 네 번째에서 왜 국토재생에 큰 그림이 없느냐라는 지적하셨는데 제가 뭘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겁니다. 원래 국토재생과 같은 도시재생의 큰 그림은 도시재생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계획을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방침이 만들어졌겠죠. 알고 계시는 분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 기본 방침이라는 도시재생 기본 방침이라는 것이 원래 법에서 도시재생 기본 방침을 만들어서 아까 체계를 보시면 맨 위쪽에 국가 단위에서의 도시재생 기본 방침이 국가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못하는 거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는 뭐냐면 도시재생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그해 뭘로 나왔느냐에 네.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내년도에 공모과제를 하는 것을 위에서 제안서를 낼 때에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해라라는 거를 국가가 정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있는 각종 사업들 거기에 중에서 예산도 그게 쪼개져서 가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산을 쪼개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지원하는 거는 마중물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중물 개념이니까 이 마중물의 개념이 모든 사업을 다 완료시키는 건 아니고 초기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한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는 게 아닌 개념으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 활성화 계획 속에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 일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자체나 민간에 의해서 이제 완성해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자체마다 민간이나 지자체 그 대응 자금보다는 국가 돈을 쓰는 데가 주 목적이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음. 구도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왔다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나중에 사후 검증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 예산을 민간에게도 못 맡기고 국가가 이렇게 지자체가 주도하다 보니까 돈의 쓰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가장 눈에 띄고 눈에 보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벽화 그리기, 담장 갖추기, 그렇죠. 네. 무슨 뭐 여기 뭐 지원 사업 이런 데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구도를 국가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포괄적으로 해서 음. 알아서 좀 잘 너희에 맞게 써라 이렇게 해줬으면 국가 예산을 그렇게 아니 하는 데는 포괄 거의 보조금이라는 없어요. 제도가 그거는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제 다 바뀌어 가지고 포괄 보조금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의 예산도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또 그 계정이 쓰일 수 있는 그 부분을 다 잘게 쪼개서 기존 사업에 쓰인 것에 밖에서 보는 포괄 계정의 모습이었을 거고 재생을 비용을 그렇게 주기에는 이분들이 자신이 없는 거죠. 누구를 믿고 이 돈을 써야 하고 내가 이 돈 때문에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없는 그렇죠.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상과 네. 현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방침이나 계획에 의한 게 아니고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운영되던 도시재생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지는 한계가 점수가 이런 돼야 되니까. 이런 문제로 나타난 거고 선발이 되는 것이 문제니까 선발을 되니까. 그런 게 있고 아까 이제 네. 최 교수님 죄송한데 그거는 유성민 아니. 캐스터로 해서 아니 도시의 큰 틀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구도는 경제 기반형은 그걸 가졌어요. 네. 아까 한 경제 교수님 기반형. 말씀하신 틀에나 이거 근데 경제 기반형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맞아요. 네. 뜻은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사업은 결국은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각종 물리적인 몇 가지 사업에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원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를 않아서 네. 그렇긴 한데 네. 뭐 황 교수님께서 이제 저 책 속에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담으셨고 저도 그런 분들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서 보면서 저분들의 저런 전문성이나 노력이 잘 유지되고 또 지역의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과 같이 겉들여서 갈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그
유 교수님께서 그 강의하고 맡아서 하시는 그 대학 교육의 그거 황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현장으로 갈 거냐라는 음. 문제와 그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 부분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데 유 교수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 음, 제가 지금은 이제 사실 책임 교수를 그만두고 아, 예. 야인입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그 중간 지원 조직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현장과 실무가 또 이렇게 사실 겸비해야 되는 내용인데 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황 교수님 책에서 보면 스타트업에 실패한 친구들이 자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굉장히 저는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뽑을 때 그냥 시험 봐서 뽑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분이 사회에서 굉장히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을 뽑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중간 지원자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작은 사업도 못 맡던 분이 1년, 2년 지나면 굉장히 성숙한 수준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계속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맞는 거를 억지로 시험을 봐서 이분이 중간 지원 조직에 여기에 어울립니다. 이거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통해서 이분이 어디에 적합하고 이런 또 오해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평가가 뭐 공정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했는지 이런 이력 관리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네, 아니 정말 예, 어느 지역에라도 음. 그런 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꼭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는 도시재생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저는 이 사회가 여전히 쳇바퀴 돌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단절과 쳇바퀴. 네. 아니면 또 다른 도시재생과 같은 유사한 또 뭔가가 또 또 그렇게, 반복되겠죠. 그렇게 네. 됩니다. 또 반복.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스타트업 말씀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이 오히려 공무원이라든가 행정관료가 되기 위해서 가점으로 작용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보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아니 책 나온 지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언제 그렇게 많이 읽으셨어요? 예, 왜냐면 애정을 갖고 봤기 네, 때문에. 아유 고맙습니다. 자, 황 교수님 네. 문제점 그 지적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아까 이제 이 중간 지원 조직에 관련해서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저 근데, 책을 네. 보도록 말씀을 네, 드리는 네. 걸로 그리고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주민 의식을 개혁하겠다, 영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도시재생에서 가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어떤 그 사항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것도 이것이 돈이 겹쳐버리면 너무 쉽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정말 끊임없이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교육을 한다 그래도 내가 왜 교육을 받아야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몇 살인데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내가 이 동네에 터줏대 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그 한 번 때문에 결국은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을 누가 어떻게 잘 컨트롤해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정말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3번하고 사실 좀 맥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달라 보이지만 네. 중간 지원 조직과 주민의식 역량 강화는 사실은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주민의식 역량 강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현장이 마감이 되는 경우들은 하다 만 거예요.
네. 저는 정말 마음도 아프고 죄송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지원센터나 사무국장 정도는 그 다른 분들이 이 목적 의식이 불분명하고 한 거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센터장이나 사무국장도 사실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회의에 빠지고 또 실제로 잘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흔들리면 결국 주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 아까 어떤 위상 강화라든가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주민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주민들을 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3번과 5번이 약간은 네.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6번도 맥락이 비슷한데요. 잠깐만, 네. 5번에서 그 밑에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진정으로 실천적인 주민형 재생 활동가를 양성하자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 의미가 현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 흐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제안하고 이거를 사업으로 만들어서 중대형 사업까지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폴뿌리 사업들을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해봐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된다는 그런 그래서 것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직접 해보고 주민들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음. 그래서 이제 일이 제대로 성과가 나고 있을 때 그때 이것을 부처 간에 또 연계해서 사업으로 하도록 제안하고, 그리고 이거는 더 크게 중대형 사업으로도 갈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요, 사실 불만이요, 항상 불만이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만의 주민들은 표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저희 마중물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되게 좋게 생각했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필요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담장 하나 고치는데요,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우리 집은 이 내부가 개판인데 이분들 말이 담장은 뭐하러 고쳐. 그래 좋아. 일단 1,0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준다니까 받을게. 그랬더니 거기다가 10%는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10%는 100만 원을 더 냈어요. 근데 자기가 담장을 다 고치려고 예산을 따져보니까 얼마가 들어가냐면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문 반쪽까지만 고치다가 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옛날에는 동네 와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뭘 해야 돼 그러면서 다 해놓고 갔는데, 그렇죠. 여기선 이제 우리 집은 더 힘들어졌는데 동네만 해놨어 이런 나쁜 놈들 이랬는데, 이제는 돈을 주는 게 이렇게 줘버리니까 아니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계속 더 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네. 관이 무서워하는 건 주민이에요. 중간 지원 조직은 안 무서워합니다. 네. 아무 그 뭐 투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이민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알려드리고 정보도 주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막 했어요. 근데 중간 지원 조직이 빠지게 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는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사실 의미는 없는. 그렇죠. 나중에 힘들었어요. 중간 지원 조직이요. 저희 근무 연수가 1년이 안 돼요. 그냥 다 나가버려요. 그럼 또 새로 뽑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럼 또 말하자면 초짜들이 와요. 이 그러면 주민이 임금도 가르치지. 낮고, 그럼 이제 주민이 가르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하게 되고, 그럼 또 못 버텨나가고 또 나가버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여섯 번째.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잘 돌아가게 하려면 사실 행정의 전담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이 행정 조직도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걸 해보지를 않았었거든요. 다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을 할 때도 했는데 한 2달째 되니까 이제 다 다른 부서로 전출하기 때문에 병가 내고 막 이런 일들도 벌어졌었습니다. 여전히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행정 조직은 계속 음. 그렇게 순환 보직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음. 중간 지원 조직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네, 만들어 놓은 네, 건데 네, 중간 네. 조직의 문제는 또 여전히 있는 거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행정 전담 조직인데 네, 저는 그 한때 네. 국가가 도시재생과나 그런 조직이 있으면 가점 주면서 유도를 했었는데 네, 네. 최근 들어서 그렇죠. 재생과가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 뭐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쉽지 왜냐하면 재생이 이제 좀 맞습니다. 관심에서 벗어나니까 네. 지자체는 네. 그나마 만들었던 조직마저도 변경시키는 그런 데들이 되어서 제가 그 초기에 도시재생법 만들어지고 전담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양태들을 보니까 네, 사업들이 좀 이렇게 많지 않은 데들이 재생을 전담하게 되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원래 재생을 맡아야 하는 어떤 부서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재생과나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가 다시 또 바뀌는 예.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나 유행에 따라서 바뀌는 조직이 이제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의 문제 지적은 옳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재생이 그만큼 신뢰를 못 준 거죠. 음. 지자체 장이나 주민들에게.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담 조직이 어려운 점이 하나가 아까 이제 사업의 성격하고 유사한 그것도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재생 사업이 너무 다양해요. 그럼 어느 부서가 해야 할지.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이게 특성화 이야기 하셨으니까 어떤 지자체라든가 단체가 우리 구는 이런 거야라고 한다면 그 부서가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럴 만큼 자신감도 없고 첫째는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사업을 연계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음.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사실 그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또 행정의 그 소모적 측면이 있으니까 사실 또 키워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네트워크를 잘 짜는 분이 하셔야 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생에 그런 아주 능력 있는 분을 또 거기에다만 둘 수는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또 이렇게 네. 여기저기 또 네. 다른 일들도 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전담 조직이 꼭 해결될 문제는 네, 그 아닌 역할을 거다. 사실 또 보면. 제가 네. 아까 유성현 교수님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전담 조직이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뭔가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네. 했는데 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트랙으로 공무원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음. 전문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트랙이 하나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막 이 부서 저 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뭐- 고정된 전문직에 따른 또 장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일단 대안으로 근데 이제 제시하시는 제가 그 걸로 말씀을 하고. 드린 거는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도의를 하다가 이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끝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거와 연계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서 간다면 자기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새로운 분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그거를 실현시키려면은 홍 교수님 한번 그래. 네. 시장님이나 교수님 그 좋은 거 되셔서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해보시면은 그거 하려면 장관 좀 해야지. 자, 나 이제 자, 방향에 네. 대해서 예, 말씀 어디로 드리겠습니다. 나가야 할까? 이거는 저희가 중간에 많이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네. 한번 본인의 주장을 한번 이제 말씀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재생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릴 때 큰 그림이 없었다. 안타깝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진짜 공간의 어떤 큰 차원에서의 연계성, 역사성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마을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재생 사업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그 도 차원, 광역, 시도 차원에서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뿌려주기 사업만 하지 음. 않습니까? 근데 그 차원에서 정말 뭔가 거점을 하나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재생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도 계속 저희 우리 폐광 지역 때문에 막 고민하고 했을 때 제가 뭐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저희 그 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대학원 다닐 때 노드렌웨스팔렌주의 에센시의 솔페어 라인이라는 폐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어떻게 바꿨는가. 또 작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뭐 에츠게비역에라는 이 일종의 탄광 지역이죠. 여기도 여기를 어떻게 그 문화유산의 지역이고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보러 오는 관광 지역으로 바꿨는가 하는 이런 노력을 했던 것들을 프로젝트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큰 그림이 우리에게도 어떤 공동체성, 뭐 공유 권역에 대한 어떤 산업유산에 대한 어떤 공유 권역에 대한 이 가치 회복 요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는 좀 우리가 재생해서 좀 바라봐야 할 맥락이 아닐까. 그래야지 이거를 자생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서 거기에 주거지도 정비가 되는 거고 뭔가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양성가들을 키워내는 것이 재생의 방향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재생을 하면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뭐 센터 뭐 기초센터나 뭐 현장 지원 센터에 가보면 한 6-7명씩 있습니다. 6-7명 있는데 이게 아니라 좀 규모가 갖추어진 청년 창업형 스타트업으로 재생 체계를 좀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게 전북대학교에 있으면서 군산에 로컬라이즈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 봤어요. 그게 SK ENS가 ESG 경영을 앞세워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청년들을. 그래서 3년간 자기들이 50억을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뭐 너희가 뭘 할 건지 이 도시에 들어와 갖고 살면서 한번 일을 한번 해봐. 그래서 민간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쪼개서 이거 뭐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주지 않았고요. 50억을 툭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너 얼마 필요해? 그러니까 얘들이 제안서 짜와서 우리 3억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26개 팀이 이 동네에 들어왔어요. 군산 시내에 재생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종이에요. 같은 동종이 아닌데 이 친구들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되고 여기에 이들이 알아서 홍보하고 그러면서 군산의 일종의 하나의 거점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군산시에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몇 년간 예산을 퍼붓고 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거와랑 다르게 이 말하자면 이종의 친구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니까 이 부가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던 거죠.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충남 서천 한산면에요. 한산 모시마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삶기술 학교라는 거를 처음에 1명,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뭘 했냐면 뭐 이제 대도시에서 말하자면 이런 말도 했어요. 난 실패했어. 지방에 가서 좀 며칠 쉬다 오고 싶어. 이거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몇 명이 하루살이, 3일살이, 한 달살이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유림회관에서 한산 유림회관에서 이 유림분들이 야, 그 우리 지금 이 공간 제대로 쓰지도 않는데 너희들 한번 써봐라고 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삶기술학교가 됐는데 한 달을 살고 1년 6개월을 살고 1년을 사는데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들어가서 뭘 했냐면 학교에 방과후 선생님이 없잖아요. 많아요 이 시골에. 근데 이 친구들이 갖고 방과후 선생님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 예산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가르쳐 주던 거에서 형 오빠들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갖고는 여기가 막 변화되기 시작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한산곡주로 이제 뭐 다양주라는 것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한산곡주로 이렇게 자기들의 기술을 청년들이 들어가면서 막 새로운 것을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청년 마을이 한 27곳 정도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청년 창업과 연관된 어떤 재생의 새로운 모델은 아닐까라는 게 제 머릿속에 꽤 오랫동안 들어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그래도 보면 이게 좀 전통적인 가치의 생각이었고 앞서서 이제 이 사실 청년 창업 스타트업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재생을 계속하다가 뭘 했냐면 비판을 받으니까요. 이제는 그 저걸 좀 만들어야 된다. 그 뭐죠? 그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주민들 잘 안 돼요, 안 사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 좀 생각이 게임 도전해 보겠다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학부에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공간 정보 혁신 인력 양성이라는 과제를 하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계속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장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우리가 데이터, 데이터 센터, 데이터 관리, 또 거기다가 이 클라우드 베이스로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마트형 재생이 덧입혀진다면 현장 재생 활동가들이 약간의 갈아타기, 재교육을 통해서 갈아타기가 되면서 자기 능력을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어떤 새로운 말하자면 먹거리의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 이건 네. 아픔이 있습니다. 저. 그러세요. 제가 이게 그 인력 양성 작업진에 하다가 이제 뭐 테스트 배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제가 하고 있는 그 서울시의 그 조금 낙후된 현장 지원센터인데 거기는 이 건물이 노후도가 있어서 이제 외부에서 보고 단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사람의 육안으로는 안 되니까 드론으로 촬영을 하겠다. 음. 그래서 그 단열이 되고 안 되고의 상황을 이제 열화상 열화상 카메라로 다 네. 하면 어느 부분을 어디에 이제 수리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그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재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굉장히 불행하게 끝났는데 저는 제 연구비 거기다 토해내고 끝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하려면 국토부나 또는 그 담당 부서가 전향적으로 여겨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아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뭐냐면 선례가 없으면 네. 자기가 그걸 해주는 걸 월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때 넘어가겠죠. 스마트 네. 도시 뭐 이런 재생이 네. 접목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하는 몇 년 전부터 도시재생 공모과제를 할 때 네. 스마트 기술을 도입시키면 네. 스마트 도시재생을 하면 가점 주는 데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있었던 아마 교수님 하실 때는 그게 미리 아니었나 사전에 봐요. 네. 서로 인정을 안 됐을 그런 네. 시기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방향성에 있어서 꼭 굳이 스마트 용어를 안 붙이더라도 재생이라는 게 꼭 전통적이고 오래된 것들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건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에요. 또 진짜. 사용해야 하는 방법도 그냥 육체적인 사람들의 어떤 몸으로 뭐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예. 좀 방향성을 다양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좋은 것 같고 황 교수님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하고 재생을 다 같이 겸해서 고려대도 그 두 가지가 다 출중한 분야니까 막 하고 싶어 예, 하셨죠.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예. 아마 제 그 연구비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기대합니다. 다.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스마트 시티 우리 처음에 유비쿼터 시티부터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 그 한밭에 이성호 교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도 이것을 알지 못했었고, 그래서 막 전 세계에 다니면서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뭐 제도적인 그 제약 때문에 멈춰서 있었던 반면에 외국은 그 어떤 틈새적 전략들을 만들어가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앞서간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히려 더 고루한 개념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긴 뭐 비슷하게 하시긴 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재생이라는 게 전통적인 방식에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도시라는 공간의 지속성이라는 것도 단순히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 방향도 가고 거기다가 이 뭐죠? 기술을 도입해 기술을 접목시켜서 스마트하게 가는 아주 효율화시키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그 도시재생 R&D 사업을 시작했었고 지금 LH에서 도시재생을 이어서 이제 나아가는 미래의 방향에 계속 이 스마트 시티를 연계시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양성되어 온 현장 활동가들, 말하자면 그 중간 지원 조직들, 이분들에게 저는 조금만 더 대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면 이분들이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한 부분씩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고 그 부분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쉽게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사회의 미래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뭐 대도시에서는 말하자면 전통 방식이 유지되는 재생으로서 뭐 이렇게 건물을 입체화시켜서 가져가는 방식도 있고 또 거기에는 청년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또 뭐죠 한 공간 내에서 공공임대 상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문제를 공공임대 상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으로 전환해 가면 우리가 좀 이제 모든 곳이 이걸 대도시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좀 중소도시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작게는 스마트 텃밭이니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니 또 에너지 절임 마을이니 스마트 실버 타운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훨씬 더 살기 좋은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하나의 틀 속에 만들어 놓으면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생태계를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뤄갈 수 있도록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청년 예술인 귀농 인구 또는 뭐 창업, 스타트업 또 뭐 예술인 창업 뭐 마을혁신센터 이렇게 가져가면 우리에게 좀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황교익 교수님께서 이렇게 쭉 주셨던 말씀을 보면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기대하는 도시재생 그 사회의 미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 세 가지 미래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라기보다는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스마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그러면서 산업적 생태계가 유지되는
어쩌면은 유토피아네요. 네? 재생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잘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런 사회가 되어가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현실의 공간은 일단 가장 이런 사회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또는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한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 교수님 먼저 한번. 아니 묻지 말고 좀 말씀해 보시면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는요. 우리가 이게 주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주민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재생하고 스마트화시키고 산업 창출을 해서 여기서 살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어가는 국민적 의식개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주의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 사회를 이렇게 가자고 아무리 만들어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기껏 다 말할 것 같지 하더니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너무 센 거예요. 예, 예, 예. 주인이에요. 그런 예. 사람이 그리고 뭔가가 개선이 되면 내가 이 지역에 살고자 하는 것의 지속성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올라가는 가치 변화를 누리고 나는 내가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역의 어떤 정주성이나 주민의식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이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 지역에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애정이 있어야 하는데, 애정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게 이제 주민이 방식을 몰라서 안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지역을 내가 계속 살아갈 공간으로 가꾸겠다라는 애정과 의지가 없다라는 게 가장 깔려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계속 지적하셨던 그걸 해나가는 수단의 문제, 지원의 방식, 계획의 방식,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의 문제들이 또 이제 깔려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에 따라서 너무 쉽게 지금 바뀌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요즘 이번 새 정부 들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거의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재생이라는 용어가 거의 금기어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 이제 현실 속에서 황 교수님께서 꿈꾸는 저러한 미래의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져서 만들어질 도시가 과연 우리 살아생전에 가능할지라는 생각까지도, 지향해야 하는 바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문제로만 지적하지 말고 아까 제안해 주신 몇 개 개선 방안들이 이제 조금씩이라도 제도 속이나 아니면 현실 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 도시대학의 특강들도 재생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자라는 방향을 다시 공감하자라는 그런 의도로 만드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이런 의견들이 아마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황 교수님께서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황 교수님께서 좀 더 이제 하시고 싶었는데 이 정리 글에 없어서 못했던 말이나 지금 이제 떠오르시는 뭔가 생각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보다도 이제 최봉훈 교수님 정리를 잘 해주셔서 특별히 뭐 크게 더 해야 될 말은 없고요. 저는 하신 말씀을 다시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계나 아니면 현장 활동가들이 재생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제일 많이 좀 바뀌어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할 부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인가요? 역시 주민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뭔가 일을 성취해낸다, 예산을 썼으니까 뭐 결과물을 낸다, 이거보다도 너무 또 짧은 시간 내에 뭘 한다, 이거보다도 여기에 투여된 사람들 다 대상자들이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안전한 장치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없어지면 재생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황 교수님께서 뭐 처음 시작하실 때 여러 단어에 뭐 리컨스트럭션부터 시작해서 리제너레이트까지 이게 쭉 영어적인 거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2013년에 도시재생법을 만들면서 재생에 국민적인 관심도 갖고 사회적인 체제로 왔는데 이게 지금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현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소비돼야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공간들을 아까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쇠퇴하는 도시들을 계속 복원시켜서 재생을 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만이 한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있는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책적인 전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버릴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가 국가가 하는 정책 속에서 사라지더라도 재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끊임없이 계속 남아서 우리 삶의 어떤 도시의 어떤 그 역사 속에 계속 있어야 할 그런 단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문가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그 지속적인 관심과 그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모색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번째 강의로 이루어졌던 도시재생이 나아갈 새로운 길에 대해서 황지욱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유성용 교수님 같이 토론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